네, 그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양학회 학술대 사회인지 자장인지 아무튼 그걸 맡은 전병식입니다. 오늘 우리 학술 발표는 연세대학교 연수 교수이신 이성호 박사님께서 전사자를 희생자로도 추모할 수 있는가? 부제는 탈식민적 한국전쟁 이해 및 군인 추모의 신학적 반성에 대한 기독교 교양학적 함의. 그래서 원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3, 40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한 35분 내 정도로 발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김학철 박사님 논찬 한 8분에서 10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고 우리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성호 박사입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지난번에 그 교양학회 모임에서 잘 안 들린다고 그러셔서 네, 다행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우리 선배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글의 제목은 우리 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글은 이번 10월 기독교 신학 논총에 실리게 된 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기독교 교양학회에서 발표해달라고 초청을 해주셔서 그에 맞게 수정된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관계의 화해 국면이 좀 최근에 있었죠.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또 아주 최근에는 경색되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쟁 그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때 화해 분위기가 계속 되고 이제 종전선언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선거가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남고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 의장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DMZ 그 관련 제 개인적으로는 그 DMZ 생태 상황을 탈식민주의적으로 분석하고 남북 평화를 제고하는 그 선교 신학적인 글을 제가 하나 쓰고 출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이제 고민하던 차에 탈분단 경계연구소에 출판된 도진순의 남북한 경계 허물기라는 이제 논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605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네, 이 논문에서는 DMZ 평화공원을 제안하면서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한국 전쟁의 전사자를 어떻게 추모해야 될지 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남한 지역에서 이제 그 발굴된 중공군 유해가 있었는데 이제 파주 적군묘라는 곳에 묻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중국으로 이관이 됐고 그 유해들이 이제 항미 원조 지원군 열사 능원이라는 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묘가 이제 열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 어떤 편에 따라서 적군이 되기도 하고 열사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DMZ가 평화공원이 되려면 남북의 한국전쟁 이후에 평화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도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사자들이 이데올로기에서 당파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로도 기억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논문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의 존재와 삶 자체로 기억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현재 우리가 듣고 추모해 줄 때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이 갈등과 증오로부터 애도와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논문의 첫 번째 절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학문적 어떤 학문적 논의를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전쟁의 근본 구조를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쟁투의 관점에서 파악해보자 하고요. 이어지는 절에서는 전사자들에 대한 추모가 식민주의, 국가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들에 의해서 포섭되어서 진정한 추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이데올로기들이 아니라 이제 삶의 시각에서 편을 가르지 않고 한국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억함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풀어보고 결론에서 이제 기독교 교양학적 함의를 이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로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절과 세 번째 절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부분적으로 읽어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이제 그 평화를 나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대한 양국의 노력이 반드시 이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지금 그것이 불가능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본 논문이 이제 주목하는 한국 전쟁의 군인 전사자를 희생자로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 한국 전쟁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서 뭐 제가 좀 한국 전쟁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한국 전쟁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좀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규정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607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19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전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는데 주로 이제 거의 지금 최근까지도 한국 전쟁 기원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체제의 정당성을 이제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전쟁의 책임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원 연구가 몰두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입장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통주의 시각인데요. 이제 소련의 승인 아래 이제 북한이 남만을 침공을 했고 이제 소련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제 이 첫 번째 정통주의의 방점이고요. 두 번째는 수정주의 시각인데 이건 이제 반대입니다. 정통주의와는. 그래서 미국의 국제 정책이 이제 제국주의적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미국이 한국 전쟁의 1차적 원인을 제공했다. 뭐 한국 전쟁 거의 유인했다. 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나중에 공산권, 그러니까 그 공산권이 이제 개방되면서 자료가 공개됐고 그때 이제 설득력을 이제 이 두 번째 시각은 많이 잃었다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남한의 그 내부 구성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후기 정통주의 시각으로 이제 김일성이 시각이라고 불리는데 김일성이 남한 해방을 이제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주체적으로 스탈린을 설득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전쟁을 꼭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네 번째는 후기 수용주의 시각인데 한국 전쟁 연구에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브루스 커밍스가 이 관점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여기에 핵심은 이제 한국 전쟁의 뿌리는 이제 한국 전쟁 이전, 완전 이전으로 넘어가서 일제 강점기부터 이제 존재했던 좌우파 간의 이제 내부 갈등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이제 국제전이라고 많이 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내전으로 규정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집 6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8페이지에 이번에 이제 내인론의 공헌점과 약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지금까지 설명드려서 네 가지는 이제 다시 외인론과 내인론을 이렇게 크게 다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인론 가운데 이제 최근에 한국 전쟁 연구에서 많이 지지받고 있는 후기 수정주의, 특히 커밍스의 관점이 갖고 있는 공헌점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전쟁을 국제전이라는 외적 요인으로만 바라볼 경우에는 이제 한국 전쟁과 그 전후 사이에 그리고 한국 전쟁 진행이 될 동안 일어났던 세부적인 사건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전이라는 인식 틀은 이제 내부의 갈등 구조를 이제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그런 공헌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사용되었다는 그 외인론적 시각이 자칫 남한과 북한을 한반도 전쟁의 수동적 참여자로 전락시킬 그런 위험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인론적 시각은 남한과 북한 당국이 전쟁에 적극적 참여자였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은 이제 뭐 창구 전쟁 계속 내내 북진론을 펼쳤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휴전 협상이 있을 때 미국이나 이런 연합군은 참여를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 패착이 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협상에 지금도 끼지 못하는 게 그 당시 휴전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종전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상으로.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침을 계속 원했던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김일성이.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한국군과 북한군을 막론하고 제가 609페이지에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행을 했던 그 양민 학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랬고 북군도 그랬습니다. 뭐 미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쟁 포로 처형이라든가 양민 학살들이 다수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뒷받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커밍스의 시각은 한국 전쟁이 일제강점기와 완전히 분리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친일파와 반일파 사이에 반목이 우파와 좌파의 반목으로 연결되었고 두 시기가 이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누가 그 커밍스의 내전론의 그를 동의를 하는 것 상관없이 커밍스의 시각은 한국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이게 사실 좀 불필요한 논쟁이다. 그동안에 기원 논쟁으로 주로 해왔지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국 전쟁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존의 그런 공헌점들이 있지만 이 약점도 있다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한국 전쟁을 내전의 관점에서 이제 그걸로만 환원을 할 때 한국 전쟁 전후에 이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국제적 역학관계 그리고 갈등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악화시킬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45년도 이제 소련군과 미군이 진출을 하죠. 그 다음에 시기는 조금 달랐지만, 그 다음에 신탁 통치가 결정됐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됐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냉전으로 이제 결렬이 되죠. 원래는 이제 여기서 통일 정부를 세우려고 이제 했던 것인데, 이것이 결렬됩니다. 냉전에 빠져서. 그 다음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급진적 좌우파가 있었지만, 있었죠. 그 해방 전국에서. 그런데 중간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고,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지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끝까지 중재하려고 했고,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었고 그런 구조화가 있지 않았으면 분단이 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610페이지 이제 5줄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신수정주의자 중에서도 존 멜이라는 학자는 커밍스와 달리 내인론과 외인론을 상호 균형 및 보완하여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일본의 나가이 우노스케라는 학자는 국제적 내전이라는 용어로 한국 전쟁을 규정하고 있고, 제임스 매트레이는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면서도 국제적 요인이 근원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완범이라는 학자도, 우리나라의 이완범 학자도 외인과 내인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간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에 한국전쟁을 탈식민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전쟁의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을 동시에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 논문의 핵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한국전쟁의 국제적 요인은 탈식민주의 비평의 시각으로 좀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한국전쟁의 근본적 구조가 이제 근대 시대 및 20세기 전반기까지 세계의 정치, 경제의 패러다임이었던 열강들의 제국주의 경쟁이 동북아시아로 이제 확장된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자료지 611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한국 전쟁을 둘러싼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이 이 강대국들의 관계를 이제 한국 전쟁 이전과 이후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면 과연 냉전의 대리전 내지 이데올로기 전쟁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가 이제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연합군이었죠. 동맹국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참전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에 할 동안 계속 늦게 내려왔고 굉장히 늦게 내려왔는데 계속 하도록 참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이제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가설을 좀 약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굉장히 당시에 복잡을 했는데요. 이제 소련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국共내전 당시에 스탈린이 공식적으로 국민당 정부를 승인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공산당을 지원한 양면 전략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참전 이유가 단순하지 않은데 이제 망설이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게 됐던 것은 스탈린이 이제 마오쩌둥을 불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물질적 군사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련에, 그러니까 스탈린의 신뢰도 얻어야 되고 한반도에 이어진 어찌됐건 만주 지역 그거를 이제 세력권을 확보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한국 전쟁 개입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일본과 미국의 관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1905년도에 이제 가스타 테프트 밀약 통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 통치하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게 상호 양해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제국주의 논리에 따라서 그 철저히 움직였던 것이고 이제 시시각각으로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이건 좀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뭐 보편적 윤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뭐 남한 지역에 진군했다. 당시에 해방 이후에 이거는 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 612페이지를 보면은요, 태평양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미국은 농경 국가로 전락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소련과 냉전이 시작되고 중국의 공산화가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일본의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공장으로 이제 삼게 되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도 미국과 일본은 공고한 동맹 관계로 좀 든든해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동북아의 국제 정세를 누가 패권을 가져가냐는 경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중국과 미국,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공화 합작 때 그러니까 지원을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지원을 해서 국민당에도 원조를 한정시키는 그러니까 이중적 작전을 펼쳤고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분열을 꾀했다는 거죠. 각각의 지원을 하면서요. 그다음에 공산화 이후에는 중국 고립화 정책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뭐 아시겠지만 이중적 측면을 띠고 있죠. 세계 공장으로서 미국과 뭐 철저한 자본주의 주고받는 관계를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사드 문제나 관세 문제로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역시 정치 경제의 패권 경쟁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2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여기네요.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절의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국전쟁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한국전쟁의 기본적 성격이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놓고 벌인 이념 전쟁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 패권을 차지하는 열강들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전쟁을 보여줍니다. 강대국들의 이익 앞에서 평범한 한국인들의 주체와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자료 613페이지입니다. 38선이 대표적인 예죠. 사실은 우리의 뭐 문화지형, 자연지형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군사편의적 결정이었고요. 뭐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막 딱짝 자처럼 잘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냉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61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과 그의 대결을 정당하게 포장했던 이데올리한 불필요한 포장지를 거두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도 강대국들이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이제 마뜩해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14페이지입니다. 전사자와 이데올로기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앞에 단락에서 이제 한국 전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 이데올로 대결로 포장된 제국주의적 동북아시아 패권 다툼의 기본 구도 속에서 벌어진 동족 간의 내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초점을 좀 좁혀가지고 이제 군인 전사자와 국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사상자가 있었고요. 40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 포함해서 군인만 하면은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77만 명이 넘고요. 사망자의 경우는 13만 7천 명, 유엔군은 4만 명입니다. 그리고 북한 경우도 52만 명으로 추정되고 중국군의 경우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9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만 명에 달하는 군인 전사자가 가운데 13만 명이 이상이 이제 시신을 못 찾고 있고요. 현충원에 지금 위패만 모셔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시작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있어서 지금까지 2013년 현재까지 7천여의 유해구를 발굴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먼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합동으로 하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상 최근에 이제 그거를 이제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을 추모할 때 이제 망자에 대한 그리움 감정 또 죽기까지 걸어왔던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신적 유산을 되새기게 됐는데요. 전사자의 경우에는 이제 삶의 배경, 뭐 과정 상관없이 추모의 내용은 단 하나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각오하고 싸운 전사자의 용기, 숭고한 정신, 이걸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615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전사자의 개인 삶은 사라지고 오직 국가만 남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옛말이 전사자에겐 더 극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이데올로기와 전사자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좀 제가 다루려고 하고요. 그 식민지 내에 인종주의 앞에서 전사자 사후 처리에 발생한 불평등에 관련된 연구를 잠시 보겠습니다. 문화의 이론가 미셸 바렛이 이제 참전 서발턴들 제1차 세계대전의 식민지 군대와 제국전쟁 묘지위원회의 정치라는 글에서 이 글이 이제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발턴 연구를 이제 이렇게 전사자들에게 적용한 건데요. 이 서발턴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스피박의 그 논문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그 이중 굴레, 그러니까 그 식민지와 또 남성 가부장들의 굴레를 이제 스피박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바렛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으로 참여했던 식민지 출신 뭐 전사자들에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제국전쟁 묘지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추모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몇 가지 원칙을 했는데요. 이제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금방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료 616페이지로 넘어가면 바렛은 외견상 충실하게 지켜주는 것으로 보이는 이 원칙이 식민지 부대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증거들을 곳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이 이제 주로 유럽에서만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지켜졌다는 것이고요. 전사자 및 실종될 수많은 이름들을 기념비에 일일이 새겨넣었던 관행이 아프리카 전장의 토착민 전사자들의 추모 공간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비에 영국인과 인도인 장교의 이름만 등재되고 토착민 하사관과 사병은 소속 연대 이름 밑에서 전체 숫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렛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식민지 서발턴 부대는 평등하게 추모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서발턴 더욱 침몰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이 생명들이 추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제 행위들 자체가 지워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사자 국가 이데올로기를 단락에서는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 피지배 민족이었던 전사자들은 삶에서는 물론 죽음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는다는 걸 우리 앞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자료 617페이지로 넘어가면요. 한국 전쟁 전사자의 문제로 돌아와 보면 이제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데올로기 얽혀서 진정한 추모가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종교사회학자인 강인철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는데 이 강인철 교수님은 이제 전사자 추모가 근대 이후의 시민 종교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일종의 전사자 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이래로 어떤 공동체든 우리가 이제 전사자들을 진지하게 추모하고 존경하고 또 때로는 영웅하고 신화하고 이제 이랬었죠. 그래서 숭배의 대상을 변모하기도 했는데, 근데 강인철에 따르면 전사자 추모에 있어서는 전통사회와 국민국가의 차이가 국가가 개입하고 주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명 용사를 추모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계급 타파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모병제를 해서 많은 군인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어떤 그 국민국가적 이데올로기에 이제 국가주의에 종속을 시켰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종교의 영향력도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추도식에 이제 보면은 종교 의례에서 상당 부분 이제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사자 추모 의식에서 중요한 순서들을 한국 전쟁 이제 관련된 전사자 추모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흥미로운 점은 일제 강점기에는 불교와 신도의 승려들이, 그다음에 1955년까지는 불교 승려들, 그리고 55년 이후에는 연합군의 영향이기 때문에 기독교 성직자들이 주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재밌는 점이고요. 618페이지에 넘어가서 근대 국가의 전사자 추모는 이제 보편적 추모를 지향하지만 곳곳에서 배제와 차별, 이를 통한 억압의 기제들을 작동시키는 측면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의 중심이 강조되고 독립군 전사자, 태평양 전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전쟁 희생자에서도 이제 민간인 희생자는 별로 추모하지 않지만 군인 희생자 중심으로 거기에 사회적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국가 배제와 억압이 된 대상도 있는데요.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의 희생자들은 이제 적군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쁜 죽음으로 치부가 되는데, 전통사에서는 나쁜 죽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승의 사람들을 괴롭힐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제 그걸 달래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의례가 있는데, 반면에 현대사에서는 이런 건 이제 탈각되고 나쁜 죽음의 대상자를 국가적 시스템에서 차별하고 배제시킨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제 619페이지입니다. 이제 사장과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읽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의 반공주의가 등치된다는 생각하는 이제 그룹의 목소리가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이제 아래에 제가 최근에 광화문 태극기 집회와 한국 극우 개신교 세력에 깊이 연결돼 있다. 뭐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돼서 설명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집 6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기독교 성서와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이데올로기와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에서 이제 성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선언하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으로 구체화되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상을 이제 조각상으로 한정될 필요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념이나 사회 구성을 통제하는 이데올로기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은 항상 세상의 그 어떤 대상과도 동일시될 수 없는 초월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뭐 현대 신학자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독일의 어떤 민족 우원론, 국가사회주의를 지지했던 것을 단호히 거부했었고, 이제 그 배경에는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 신학적 배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판넨베르그도 마찬가지로 바르트를 비판했지만 이제 역시 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전까지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담대한 진술을 하면서 신의 초월성을 담보하고 세계 내 유형적, 무형적 존재들, 이데올로기까지 포함해서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6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전쟁 및 분단의 한반도 갈등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는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착되었고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활용되었는데, 그러나 기독교 신학 및 신학의 관점에서 둘 중에 어떤 이데올로기도 절대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데올로기 수호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한반도를 지배하고 어떤 동북아권의 패권을 가지려 했고, 지금도 가지려 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신의 초월성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데올로기를 상대화시키는 기독교적 관점은 한국 전쟁의 전사자들을 진영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사자 희생자로 보겠습니다. 성서는 이제 잘 아시지만 이름을 짓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죠. 창세기 2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부르라 명하신 것, 그래서 동물의 이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구약 학자에 따르면 이제 이 동물의 이름 짓는 행위가 어떤 지배성을 부여하는 이런 정통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이게 인간의 세계에 동물들을 위치시키는 것, 그래서 정복적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것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 보면 약간 베스터만도 서구의 인식론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료 62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김춘수의 꽃 시를 이제 떠올렸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름을 부르려면 그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 대상이 나의 인지 체계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타자는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의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대상은 나라는 주체와 분리된 채 인식론적으로 포착되는 대상에 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게오르고 가다머라는 이제 해석학자의 얘기처럼 지평융합이라는 그런 개념처럼 우리 대상의 존재 지평과 이름을 부르는 존재 지평이 만나서 융합하는 관계의 장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이름 짓기라는 것이
이제 성서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데 뭐 아브라함, 야곱, 뭐 베드로 이름이 바뀐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대상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게 인신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대상의 존재론적 함의까지 포함되는 중요한 행위인 것이죠. 이것을 제가 군인 이제 전사자의 문제로 좀 넘어와 보면요. 군인들이 민간인과 다른 것은 이제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던 것이고 군인들의 희생 정신, 봉사 정신, 존경하고 추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전사자로만 제한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이제 민간인 사망자와 군인 사망자를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희생자로 민간인 사망자를 희생자라고 부르고 이제 군인 사망자를 희생자를 잘 부르지 않는데 이제 623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한국 전쟁의 추모 행사에서 대부분의 추모 대상자가 전사자로 부각됐죠. 그래서 민간인 희생자는 망각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사자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체제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는 전사자 추모일을 통해서 국가 이데올로기 내지는 국가가 표방하는 이념을 절대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북한도 남한과 똑같은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애국심을 고취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타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신학적 이유로 숭배의 대상이 무한한 존재나 세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숭배의 대상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없는 유한자의 경우에는 그 유한자가 포함하지 못하는 대상이나 이념은 배제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사자로 될 경우에는 전사자가 싸웠고 전사자를 죽인 상대가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양쪽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평화와 통일 시대로 가려면요. 그래서 이제 전사자 외에 희생자라는 명칭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해봤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발생한 군인 사망자의 제국주의적 세력 대결의 희생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뭐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행위, 이런 학사 이런 걸 묵인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전면전이었고 또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반평화적이고 반생명적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순간 누구나 경중은 달라도 평화를 훼손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법인 것이죠. 자료 6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그 장기간에 진행된 전쟁은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폭력들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군인들이라고 해서 희생자라고 보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발턴 용어 자체가 하급 장교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해 보면 군인들이 특히 계급이 낮은 군인들은 어떨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희생자라는 명칭이 참전 군인들 이제 몇 가지 이런 희생자라는 명칭이 사용될 때 긍정적인 측면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 전쟁의 정당성 논쟁, 기원에 대한 논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 희생자의 관점에서 군인 사망자들을 본다면 보편적 추모의 길도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추모와 증오의 이항 대립 구도를 해체하고 추모와 애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인 행사에 남기고 간 존재의 자녀를 더욱 담을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증오의 대상인 사람에게도 예수의 신앙에 따르면 측은지심의 대상, 우리가 안아야 될 어떤 동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료 625페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희생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연구가 사실은 자료가 좀 부족해서 많이 이제 진척을 못했던 것인데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국가 이데올로기만 남고 그 사람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은 사람을 추모할 때는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해야 되는데 전쟁에 어떤 승리한 혹은 뭐 희생한 그것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은 어떤 세월호의 어떤 추모 공간처럼 굉장히 잘 해놨지 않습니까? 그 안산에 그런 것처럼
어떤 삶의 어떤 자취들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다른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함께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듣고자 하는 어떤 스피박의 어떤 서발턴의 그런 것처럼 이러한 전사자의 추모에 있어서도 전사자와 희생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일상의 삶 속에 삶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양학적 함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기독교 교양학의 수업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3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논문의 활용을 통해서 이제 교양 교육에 일조할 수 있는, 기독교 교양 교육이 역사 교양 교육에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양 교육은 이제 2가지 전통이 있었죠. 하나는 시민 양성, 어떤 고전 전통 가치를 강조하는 웅변적 전통이고, 또 하나는 이성, 자유, 자주성, 평등, 비판 정신 강조하는 철학적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역사학을 교양 교육에 접목할 때 이 2가지 교양 교육 전통에서 역사 교육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웅변적 전통의 측면에서 보면은 역사에는 단순히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의 지평에서 이해하는 노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자고로 공동체와 국가 민족의 형상과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27페이지 넘어가면요. 본 논문이 다루는 한국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한반도의 역사 국제 정세를 구조한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역사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판 정신의 함양의 또 다른 측면, 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또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념 속에서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되어 오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어떤 그러한 객관적으로 좀 더 다른 논의를 가지고 비판적 시각을 학생들한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 비판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저는 봤고요. 2번째로는 어떤 예수의 가르침,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현대적 적용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타국의 혹은 우리 함께 적국의 어떤 그런 군인들도 추모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신학의 메시지였던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라는 예수의 정신과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희생자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고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추모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요즘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년 세대에도 어떻게 보면 갈등이 많고 또 타자에 대한 배제라든가 또 어떤 그런 갈등의 구조 속에서 타자에 대한 악마화나 어떤 그런 폭력성, 이런 어떤 언어적 폭력들이나 뭐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우리 평화 교육으로 연계돼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남한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고는 있지만 북한과의 어떤 평화 공존이 하지 않으면 더 성장할 어떤 그러한 것이 많이 제한되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평화 체제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 많은 좀 해결될 점들이 너무나 많죠. 네, 그 중에 이러한 전사자와 희생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유해 발굴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한국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구체적인 논의 가운데 논의에 이러한 토론에 이런 글들이나 이러한 공부들이 사용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을 학생들과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중물의 어떤 자료로 공부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기독교 교양학적 어떤 함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조금 약간 오버해서 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로어에서 얘기하기 전에 우선 김학철 박사님 논찬 듣고 이거 플로어에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박사님. 네, 잘 들었고요. 여러분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찬문을 준비했는데 논찬문을 쓰고 나서 제 생각을 뭘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을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그 한 사람의 내면을 동원하는 일이잖아요. 한 사람의 대의를 말하고 내면을 동원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의 명분들을 내세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속는 거죠. 속아가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희생하는 거고, 얼마 전에 일본 가미카제에 관련된 것을 봤는데 그 젊은 이들이 야마토 정신으로 무장한다고 하고서 미국의 항공모함에 그냥 그 사실은 미사일이죠. 미사일인데 거기에 조종하는 사람만 앉히고 뒤에 그 전투기 엔진을 단 게 아니라 미사일 엔진을 달고 미군의 항공모함으로 진격을 하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가? 무엇이 이 사람들을 거기로 내모는가? 그게 저는 가장 잘 담겨 있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군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군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와서 그 전제 너는 여기에 목숨을 바쳐 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텍스트들입니다. 그래서 군가를 하나 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군가인데요. 컴퓨터 소리도 같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컴퓨터 소리도 같이 안 들으시면 안 들린다고 해주세요. 들으세요? 가사를 보세요. 조국의 땅. 땅이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상어가 등장하죠. 태양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어머니일까. 이 땅이 신자들의 행복과 기복에 의해 남의 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땅, 세상의 땅, 아름다운 그래서 없어서 하다는 걸 알고 믿음을 위해서 일어나. 이 전쟁은 святыня, отзовись, православная рать, где Илья твой и где твой Добрыня, сыновей клич. 너의 일리야, 우리로 따지면 철수죠. 철수야, 너 어딨냐? 뭐 학철이 확철아, 너 어딨냐? 엄마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엄마의 부름으로. Родина мать. 한글에도 모두 가능한데요.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아버지를 이게 한 국가, 부는 겁니다. 조국 양심 명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여기서 조국 양심 명예를 위해서 내 육체와 적들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우리말로 번역으로는. 그런데 뭐냐면 너의 몸이 너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돌보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보존의 욕구가 마땅히 저 적처럼 물리쳐야 할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충격적인 메소키스트적 욕망을 자극하거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가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지금 공유가
네. 저 가사가 보이시죠? PPT 보이시죠? 네. 이게 1997년 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게. 여기 보면 신앙, 땅, 영광, 사랑, 거룩함, 높음, 하늘과 같은 배신자의 희생 속았어 우리를 팔았지 하고서 성자들이 러시아의 승리를 기다리고요. 러시아 정교회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을 부르죠. 일리아야 어디 있느냐? 노브리스니아야 너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쓰자. 기도하자. 우리는 올바른 대의를 갖고 있다. 러시아 땅은 피로 지금 정직하게 물들이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아까 여기 그 구절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러시아어에서 번역한 건데 너 자신이나 적들에게 PT를 갖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참을 더 설명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래 1970년 버전이 있고요. 소련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1984년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의 희생자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권을 위한 강대국들의 이권을 위한 싸움에 동원됐는데 그것을 정당화해주고 그 싸움을 영웅적인 싸움으로 만든 것은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종교고, 그러니까 저 4.3 사건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남긴 일기 같은 거를 보면 강대국들의 패권적인 제국주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실상 동원된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하에서 동원된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가 어떤 거냐? 국가주의, 신앙, 아주 소박한 엄마, 땅, 아버지, 감정을 고양하는 승리, 기쁨, 고귀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죠. 제 포인트 첫 번째 이 논문에 대한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데올로기는 무슨 기능을 했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신학적인 함의가 뭐가 있느냐. 저는 여기 이걸 보면서 부정신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네거티브 티올로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거부, 이런 것들이 전쟁의 맥락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약간 그것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두 번째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기보다는 식민주의적 전쟁이라는 것을 다른 사안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강대국들이 이데올로기를 포섭해 가는가. 그거. 두 번째로는 부정신학의 맥락에서 탈이데올로기 전술을 좀 고려해 보자. 그게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로는 모든 군가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허무주의와 또 자학 혹은 뭐라 그럴까요? 자기 파괴의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많아요, 사실 저 회장님. 그래서 군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가입니다. 잠깐 여담을 하자면 지금 보이시죠? 군가 유튜브 이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게 군가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구남 행진곡하고 다른 하나는 바다의 가면이죠. 이 구남 행진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최자실 목사가 개사를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순복음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그 예배 끝날 때쯤 되게 아이러니하죠. 일본의 구남 행진가를 그 기독교 가사를 붙여서 불러요. 그래서 여기 순복음교회 배경이 있는 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 이 노래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럴 겁니다. 근데 뭐 들려드려요? 그러나 후자만 들려드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조 순복음교회에서 부르는 겁니다. 네, 이 노래인데 이 노래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군가에 이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가면이라는 노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사를 잘 들어보시죠. 네, 뭐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끝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인간이 전쟁이나 삶의 불행에서 갖고 있는 허무주의적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신학을 통해서 어떤 이데올로기의 공고화를 해체했을 때 오는 불가지론에서 오는 자조적인 삶의 퇴폐성이 있어요. 자기 삶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정신학의 맥락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신학적 전망에서 삶의 생기와 풍요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안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자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성호 교수님께서 매우 좋은 논문을 발표하셔서 저도 한 번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교수님의 발표와 제 논평을 통해서 우리 신학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관한 얘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제가 논평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학철 박사님. 두 분께 우선 박수 한번 드리고요. 두 분께. 이제 플로어에서 좀 질문이나 뭐 응답을 듣기 전에 뭐 좌장으로서 약간의 코멘트랄까 근데 감상을 얘기하면 이성호 박사님 생긴 것처럼 상당히 논문도 친절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개 논문을 쓰다 보면 뭐 페이지 수 맞추느라고 축약도 하고 생략도 하고 심지어 절약까지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만 아는 걸 써놓고 네가 모르는 건 네가 모르는 거야. 그래 이렇게 불친절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친절한 논문을 봐서 뭐 또 제가 모르는 내용들 너무 많이 배워서 고맙고요. 근데 단 하나 친절한 김에 우리가 받은 이 파일의 페이지하고 이성호 박사님 발표하시는 그 책의 페이지하고 다르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좀 매칭해서 좀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갑자기 잠깐 뭐 한눈 파는 사이에 몇 페이지인지 몰라서 좀 헤맨 적도 있는데 아무튼 친절하신 김에 그것도 친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제 생각에는 김학철 박사님의 진운에서는 못 벗어나겠다. 진운 뭔지 아세요? 지적 있는 눈과 지적하는 눈에서 김학철 박사님의 진운에선 못 벗어난다. 그런데 뭐 변명처럼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발표문보다 더 엄청난 자료나 그 다음에 생각을 더 덧붙여 이야기해 주실 때는 나중에는 그 자료집은 반드시 또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친절하게.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여기까지 지적질을 하고 자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또 말씀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 해주시죠. 이성호 박사님께서 제 논평에 대한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러시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까먹었네. 이성호 박사님 조금 제가 쉬시는 동안 시간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하는 동안 시간을 드렸으니까 김학철 박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보고 답을 준비했다가 논찬문을 보고 답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군가도 듣고 갑자기 뭐 또 다른 함의도 얘기하시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성호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귀한 논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더 또 자료를 찾으셔서 어떻게 보면 더 그 노래와 함께 풍성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어떤 이데올로기와 그 전쟁의 참상을 느낄 수 있게 군인들이 그러한 거기 안에서 빠져서
자기 몸을 혹사하는 그런 거를 알려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느끼게 계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업에 활용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의도도 이제 뭐 그렇게 우리 김영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걸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내용이 좀 그게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논문에서.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바도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를 이제 굴레가 덮씌워서 이제 정당화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체하자는 거죠. 해체하면은 결국은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 자기의 열강들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많은 약한 사람들이 피해 봤다라는 걸, 그 안에 군인들도 있다라는 걸 하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걸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뭐 그냥 뭐 크리티컬한 질문 안 주셔서 너무 제가 좀 감사하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여주신 거 보고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논문 준비하면서 하나 책을 여기서는 안 실었지만 여기서는 안 담았지만 그 책을 본 게 볼프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군인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두꺼운 번역이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아주 특이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굉장히 독일, 프랑스, 영국, 상대국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가 그 유럽이 열광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느끼지 어려울 정도, 전쟁에 나가면 좀 비장하고 좀 떨려야 되는데 다들 막 환호하면서, 막 환송하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게 많을 거야. 별로 피해 없이 끝날 거야. 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보편적으로 유럽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걸 제가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심각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덮씌워진 많은 어떤 얼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동원됐겠습니까? 많은 이데올로기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래나 어떤 그러한 고치하기 위한 모든 어떤 좋은 점들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 있을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했고 전쟁이 빨리 끝날 거였지만 아시듯이 엄청난 게 길었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세계 전쟁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나 종교계가 그러한 것에 좀 기여를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고 한국 상황이 지금 많이 안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시듯이 뭐 종전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진지하게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호 박사님, 김학철 박사님이 크리틱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착각입니다. 잘 집에 가서 곰곰이 살펴보시면 굉장한 크리틱이 있었으면 알 수 있을 건데 네. 어떻게 김학철 박사님 화면 비디오 전부 띄우고서 말씀하시도록 뭐 손들고 하시긴 하지만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비디오로 띄울 수 있는 거. 네. 신익상 박사님 질문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이게 다 안 보이셔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익상 박사님 질문한다고 하셨는데 손 드셨고요. 제가 이성호 박사님이 말씀한 1차 세계대전 때의 유럽 젊은이들의 그 정서가 담긴 영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1분 정도 됩니다. 신익상 박사님 영화 보고 화면 보이시죠? 네. 네. This is it. War has been declared. Well, little brother, are you going to spend the war repainting statues? I've put you down on the list too. In 2 days, we're all leaving for basic training in Glasgow. At last, something's happening in our lives. Well, are you coming? 생각이 끝나는 걸로 끝납니다. 이게 젊은이들 당시. 네, 그거였습니다. 네, 신익상 목사님 질문하시죠.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운전하면서 지금 강의 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질문하고 좀 있다가는 아마
또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전백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철 교수님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데올로기 논의를 종교 논의랑 분리해서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그것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김학철 교수님이 제안하신 건 그래서 부정신학을 제안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의 종교가 이데올로기에 사실은 포함돼서 합류가 돼서 같이 녹아나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분리해서 종교가 이데올로기에 뭔가 응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학철 교수님의 논평이 그 지점에도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성호 박사님 글을 보면 초월적인 신 개념에 의지해서 그 이데올로기와 신학을 분리시켜 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신학이 충분히 그 이데올로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들렸어요. 제가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마땅한 어떤 응답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학이 이데올로기에 응답을 하면 돼라고 말할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신학도 이미 그 이데올로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진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자유롭게 그냥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얼마 있지도 않고. 네, 저기 아주 적실하고 뼈아픈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논문이 사실은 이제 전사자 추모를 좀 희생자로 넓혀서 해보자라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어떤 부정신학,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초월성이라는 걸 이제 부정신학적으로 연계해 보려고 이제 어찌됐건 어떤 건데, 이제 보다 더 우리 말씀 주신 대로 보다 더 논의를 확장시키고 신학 자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들, 또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데올로기 함께 영합했던 그런 것들을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이제 아무래도 지면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못했던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은 나중에 추후에 발전을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사회님 좌장이 안 하더라도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툭툭. 제가 꼭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다 한마디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담이라도. 네, 그렇죠. 예. 예. 다 비디오 다 키라고 그러시고 이거 줄로 세워서 비디오 틀어주세요. 제가 이거 이야기 우리- 잠깐 네.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덕담이라도 한마디씩 하자라는 말씀에 힘을 입어. 우선 저는 아까 김학철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참 관심을 안 가졌구나 라는 약간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이런 논문을 듣고 또 좋은 논찬도 듣고 그래서 좀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논의 주제인데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나 이런 데 관심을 안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되게 피상적으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뜻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주제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양학계 발표를 통해서 마주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학회 주제로 한국전쟁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왜 늘 식상한 주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식상해서 깊이 안 들여다보고 그냥 또 그 주제가 늘 어떻게 보면은 루틴하게 무슨 때가 되면 찾아오는 주제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논문, 이성호 교수님 논문 또 김학철 교수님 논문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게 주제가 식상한 게 아니라 내가 식상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저는 이제 그 이성호 박사님의 논문, 그러니까 발표를 들으면서는 이제 뭐 제가 이 주제에 많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를 좀 참작해 주시고 그냥 무식하게 떠오른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자를 희생자로 부르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다리로서 그것이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대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으면서 그냥 들었고, 결국 전쟁에 참여했던 또는 그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희생자들이 민간인이냐, 군인이었냐, 또는 적군이었냐, 아군이었냐, 민간인 중에서도 적게 해당되는 민간인, 또 민간인 중에서도 우리 쪽에 해당되는 민간인, 또는 군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것을 나누는 어떤 기준 자체가 전쟁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전쟁이라는 이 현실을 만들어낸 전쟁이라는 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거를 그냥 해체시키면 그냥 평화로 갈 수 있고 이 구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도 들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 이 자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김학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저는 세 번째로 얘기하셨던 허무주의의 문제, 그게 굉장히 이렇게 귀가 쏠깃해졌었는데요.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전쟁 때문에 생기는 불가지론적인 자조적 퇴폐성 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학적 성찰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김학식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또는, 허무주의가 전쟁으로 인해서 보다 더 확장된다 그럴까요? 사실 그 정황 속에서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확장되고 꽃피우고 더 살아나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죽음이라든가 또는 불행이라든가 삶의 허무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화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것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좀 더 성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 부분이. 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왜 굉장히 철학적으로 많이 탐색되어 왔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만으로 신학적 성찰이 의미를 띨 수 있는 건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허무주의나 또는 이런 퇴폐성이나 불행이나 죽음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지의 문제들, 그것들을 어떻게 성찰할지의 문제들은 또 굉장히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용어들을 담아내는 약간 부정적 뉘앙스도 어쩌면 평가된, 이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버린 그런 상황일 텐데,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거지? 라는 좀 의문 같은 것들, 좀 질문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네,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두 분이 답할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성호 박사님하고 김학철 박사님, 우리 부회장님 말씀에 답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사자, 희생자의 두 카테고리를 처음에는 확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오히려 더 세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자꾸 환원되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야수꾼이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전범들은 또 희생자냐?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희생자냐?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징용에서 돌아온 저희 아버지 그 우라 때문에 결국은 못 이기고 이제 결국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해 보면서 단순히 전사자 희생자의 두 카테고리, 그건 조금 마음은 들어가면서도 또 뒤집어 생각하면 아닌 생각이 자꾸 들었었는데, 자, 제가 이 정도 부언했으면 이제 두 분 찬찬히 두 분 이성호 박사님하고 김학철 박사님 답해 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왜냐하면 4시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55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질문만 던지고 갈게요. 예. 그, 김선영 박사님이랑 지금 되게 고민스럽고 신학적인 깊은 내용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성호 박사님한테, 제가 답은 못 들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전해 듣고요. 그냥 한국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성 박사님이 이제 내전이나 외전이냐, 요즘 사실 그거 갖고 논란이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전해 듣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 잠깐만 얘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공부를 노스웨스턴에서 할 때 브루스 커밍스가 거기로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브루스 커밍스랑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브루스 커밍스는 이 한국 전쟁을 내전으로 보고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의 의도는 뭐였냐 하면, 우리가 한국 전쟁을 이제 외전으로 보고 외국에서 다른 어떤 국제전에 영향을 끼쳐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분단되고 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분단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통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더 강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전으로 보면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분단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쪽의 이데올로기의 차이들,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문제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남한에서도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내전의 어떤 커다란 폭탄이 하나 터졌다고 할까? 이제 그런 다음에 그 폭탄 이후에 떨어진 전쟁 이후에 계속 그러한 어떤 내전 상황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도 그 분리들을 극복을 해야 되고, 결국은 북한과 남한이 같이 합쳐서 뭔가를 새롭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전까지 이끌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내전의 이야기를 끌어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만 전해드리고 가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좋은 하고 많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네, 그러면 이성호 박사님이나 김학철 박사님, 우리 부회장님이나 그 다음에 저 백영민 박사님 말씀에 또 첨언해 주시든지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네, 이 할까요? 박사님 먼저 하셔요. 네네. 네. 그럼 백영민 교수님 가시기 직전에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내전론이 있다는 거를 좀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개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점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을 위해서 이제 좀 그쪽으로 더 강조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랬던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 안에서 이제 그런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막시스트도 있었고 또 자유주의도 있었고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들을 해가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지역 전체적인 구도가 이제 그렇게 미국과 소련이나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이 잡혀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러한 어떤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만 않았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그 극단적인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졌을까라는 그런 제 생각이 좀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갈등을 극복하려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극복하려면 서식원 이념을 넘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마크시스트들이나 우리가 못 넘어가는 건 그런 이데올로기가 그게 정당하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이데올로기를 썼지만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썼다는 거를 조금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런 이데올로기 갈등을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게 아무래도 다른 학자들의 도움을 빌어서 해석을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셨네. 계시군요. 네,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렇게 답이 충분히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짧은 생각은 요렇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김성정 교수님 말씀하신 건 저도 사실은 계속 고민이고, 우리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도 여전히 저도 고민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가설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된 건데, 저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고, 전쟁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고, 사실은 거기서 피해를 입었던 저희 아버님 세대들, 그 윗세대들이 갖고 있는 전쟁 트라우마는 저도 사실 굉장히 치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자기 가족이 그렇게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끌려갔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좋게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단순하게 희생자로만 보기도 참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저도 너무나 충분히 진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쟁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평화 체제로 가려면 어찌됐건 지금 요즘에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연예인들이 누구죠? BTS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중국에서 싫어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인 거죠. 항미 원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미국 제국주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우리는 또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게 사실은 넘어섰어 오는 관점인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어찌됐건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화체제로 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나 새로운 틀거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저도 이제 궁금한데 연구를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유럽도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각 나라들이 그렇게 싸웠는데,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들이. 피해자들도 있고. 그런데도 유럽 연합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공동체로 가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그런 공부, 그런 연구들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사실은 이제 좀 더 세분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전쟁 포로 수용자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포로 수용기들도 좀 봤었어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짜 포로가 아니라, 진짜 북한군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이 민간인들이 있는데, 남한에, 북한군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편입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인민군이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군사 정권 때문에 그걸 말하지 못하다가 민주 정권에 와서 그런 수기들을 발간하고, 현재 미국에 있는 분이신데 그런 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정말 엄연히 봐도 사실은 자기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군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현실들을 보면 조금 단순히 전사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철 박사님 얘기하셔야겠죠. 지금 문자가 왔는데 4시부터 패배 어쩌고 그러는데, 이건 참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되죠? 김학철 얘기하세요, 그럼. 저는 역시 군가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군가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매우 고대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부터 오늘날의 군가나 어떤 전쟁의 명분을 얘기할 때 매우 하찮은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일리아스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 난 게 헬레나 잡혀간 거잖아요. 그냥 원래 유부녀였는데 그 유부녀를 데리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인의 미모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그럼 트로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나 트로이 사람이. 그런데 그 호메로스 일리아스 보면 그 헬레나를 딱 봐요. 트로이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는 전쟁할 만해 하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트로이가 함락되고 그 원래 트로이 그 헬레나의 그 남편이 메넬라우스의 동생이죠. 동생이 그럼 이 여인을 죽여야 될 텐데 안 돼, 안 죽이고 너무 예뻐서 다시 자기랑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제 페이스북 본 분들은 알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의 전 그 군가 중에 하나가 양파의 노래라는 게 있거든요. 양파의 노래가 뭐냐면 나는 양파가 좋다. 난 튀긴 양파가 좋다. 이 양파 너무 맛있다. 이 양파를 저 오스트리아에 죄송합니다. 거기 군대 가사 그대로 이 양파를 그대로 저 오스트리아 개새끼들한테 줄 수 없다. 단 하나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싸우러 나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귀중한 삶을 양파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을 어떻게 보면 자주하는 것이고 자신의 목숨이 값어치 없고 그냥 시체로 나뒹굴 것을 그냥 허락해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대한 힘 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뭐 스토아적이기도 하겠고 어떨 때는 에피쿠로스적이기도 하겠지만 이때는 스토아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자기 자신을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도덕과 윤리라기보다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활약한 유일한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강간하는 거죠. 어디 가서 빼앗고 그리고 자기 앞에 무력한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대고 민간인 학살.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했던 이런 일들이 자기 자신이 파괴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전쟁이 지금 보여줘서 전쟁은 군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자조적 퇴폐성을 갖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뭐 몰트만도 또 뭐 다른 신학자들도 알면서 유동식 교수님도 역시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호 속에서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했던 신학자, 그다음 뭐 몰트만 그 당시에 신학자도 아니었으니까 신학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치환할 수 있는 신학적 힘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인류의 혹은 신학자에게 주어진 얘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낮춰보는 풍조 앞에서 이것은 뭐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우리 사회적 압력이 우리를 그 자조적 퇴폐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구조적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코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신학적 사유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에 한국 사회를 향해서 기독교는 어떠한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른바 진보 신학자들은 물론이고 보수 신학자도 그렇고 이른바 중도 신학자도 제시한 바가 없다. 이게 우리 한국 신학계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또 우리가 마냥 또 할 수도 없고 하고는 싶지만 뭐 이제 이성호 박사님이나 김학철 박사님을 괴롭히지 말고 각자 한마디씩 하시고 우리가 마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제가 이거 컴퓨터 문이 아니라 전체 화면을 왜 이렇게 놔도 못 보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자, 이승문 박사님 말씀 한마디 하시죠. 네. 이 박사님, 안 들립니다 지금. 음소거 해제. 여전히 안 들리는데요? 이승문 박사님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까? 이제 들립니다 조금씩. 네, 음을 잘 들리나요? 이제 들립니다. 들립니까? 네. 네. 먼저 아주 너무 귀한 그 논문 발표와 그리고 또 논찬 그리고 이렇게 토의하는 내용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제가 중간에 좀 후반부에 들어와서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그 교양 영역에서 그냥 기독교 교양 교육이라든지 기타 그 정도의 패러다임에 갇힐 수 있는 우리를 조금 더 확장된 영역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논의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모든 부회장님, 임원 여러분들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뭐 또 인사만 하시고 수. 아무튼 고맙고 반갑습니다. 제가 중간에 자, 그러면 들어와서 어떡할까요? 그냥 네. 자, 다들 동의하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다음에 만나서 또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 김학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좋습니다. 이성호 목사님. 네, 좋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이걸 감사합니다. 마치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성호 박사님 수고하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뭐 임원들하고 함께 모이는 시간 만나면 이성호 박사님도 초대할 테니까 배를 열어놓으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